보면 무서운 건 인간은 쉬어야 되잖아요. 3교대. 네. 로봇은 교대 근무라는 개념이 없고 배터리핀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1000명 근로자 고용해도 1000명이 다 개별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로봇 집단 학습이기 때문에 1000대 로봇이 1시간 근무했으면 한 로봇당 1000시간의 학습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생산성도 훨씬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리버리한 근로자 같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신입사원처럼 보일 겁니다. 은퇴하지 않는. 예, 은퇴하지 않는. 고장 나면 알아서 고치고 다시 오는. 예. 절대 쉬지 않는. 예. 그러면 또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챗GPT 가지고 숙제하면은 막 그 대학생들 막 뭐 F 주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검사 두고 있어요. 이 앞으로 뭔가 네. 이런 AI를 쓴다거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당연하고 이제 네. 관리자의 역할을 둬야 되는 상황에서 교육은 또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지? 교육에선 이런 걸 또 배척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저는 네. 일단 학교에서 주로 학부생들이나 사실 좀 더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30, 40대 직장인들 MBA 과정 가르치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중학생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초등 중등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 의탁하는 비율이 좀 낮은 게 맞고요. 낮은 게 맞고 네. 지금 사실 그런 작업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역량을 폭발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학습하는 게 어른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번 학기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뭐냐면 한 30명짜리 클래스를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꽉꽉 그 사람들 30명 꽉 차갖고 수업 듣는 내용이 AI인데 네. 기말에 만들 게 개인을 소개하는 영화 만드는 거예요. 각자. 개인 소개 영화. 1, 2분짜리 영화. 네. 근데 이 중에 영화 만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이건 영상 툴 다루는 사람도 솔직히 거의 네. 없고. 네. 근데 되게 처음에 황당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잘 꼬셨죠.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은 저희가 이제 개인을 발굴하는 작업을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했고 아날로그적으로도 했고 지금까지 했던 것 이제 영상이나 소리 만드는 걸 좀 했고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제 이걸 자기가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어떤 콘텐츠 만드는 작업 하거든요. AI가 다 해주는 AI로. 거죠. 근데 팀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거예요. 아니고. 한 네. 사람이 자기의 영화를. 예전 같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런 거 과제 준다고 했으면 아무도 수강 신청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과제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온 거네요. 된 거죠. AI가. 예, 퀄리티가. 뭐 편집이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또 구성 짜고 이런 네. 것들도 다 도와주는. 팀 단위로 하던 거를 이제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또 그럼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할 때 나는 원래 파워포인트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 좋다. 그것도 좋은데 소리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새로운 기획을 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너는 못 쓰지만 이 새로 들어오는 AI 팀에 이게 기능이 있다. 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진짜 내가 그냥 다 감독이 되고 예. 뭔가 그 단순 기능이랄까 기술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AI가 해주는 예. 거네요. 나는 어떤 뭐 기획과 구성을 예. 짜는 거고 뭐 1 더하기 1은 2 이걸 얼마나 빨리 푸느냐 뭐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한 뭐 속도 그리고 뭐 정확성 이런 것들 위주의 교육이 많고 네. 뭐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어 막 이런 거 맞아요.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교육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물어보면 다 되는 거고. 맞아요. 저 최근에 요즘에 느끼는 게 저도 챗 GPT 쓰면서 예전에는 좀 뭐 편리하게 쓰던 건데 이제는 인간이 생각이라는 것도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하게 된 건 스마트폰 때문에 기억을 안 하게 맞아요.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생각이라는 사고 자체를 안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두엽에서 생각하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걸 가장 많이 프로세스하는데 전두엽 기능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긴 해요. 감정도 사실 별 필요성이 없는 게 다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접근하고 이모티콘 보내주다 보니까 감정 표현도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네. 그럼 모든 게 뒤로 가고 있는 걸 왜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인간이. 네.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 이제는 감정. 예. 휴대폰 번호 못 외웁니다, 저. 예. 근데 여기서 적정선이나 방향이 중요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또 역사적 연대표를 다 외우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 아, 요즘에 뭐 시험 볼 때는 안 그렇지만 미국 학교는 예전부터 계산할 때도 계산기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반복 계산해가지고 계산기가 처리하는 거 인간이 더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적정한 선을 맞추는 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이제 막 중학생, 초등학생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미래가 좀 바뀔 것 같은 바뀌죠. 건 있는데 당장의 교육 과정은 안 바뀌는 것 같고 우리 애는 어쨌든 네. 여기서 이제 입시를 해야 체계적으로 되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네. 우선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 1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건지. 어제도 동문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한 네. 10명 모였는데 저는 결혼을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저희 동문들은 대부분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걸려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한 2시간 했어요, 밥 먹으면서. 다 이것만 물어보겠네. 원래 딸 얘기는 근데 동문 모임인데 저한테 계속 그 얘기만 했는데 애도 어떻게 키워야 될 거냐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입시는 쉽게 안 바뀌죠. 안 바뀌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입시에 손대는 건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시가 안 바뀐다라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냐? 세상은 바뀌어요.
그러면 부모랑 아이가 저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입시에 맞춰 갈 건지 아니면 입시가 약간 좀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면 좀 멍청해지는 거니까 입시가 오히려 입시 어느 정도 맞추고 나머지 시간과 자원을 세상에 맞출 건지 그 부모님 입장에서 좀 무거운 선택이긴 한데 저는 네. 약간 세상에 맞추는 이제 좀 어떤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추구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글로 가는 게 우리 아이의 뭐 남은 미래를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방향은 좀 안 맞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동문회 아이들은 우리 의대에 계속 공부시키면 되겠냐. 지금 중학교 네. 2학년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얘기하거든요. 뭐 돈이 얼마나 있고 성적이 얼마나 나오냐. 그러면 나 같으면 그 정도 성적에 그 정도 자원을 투자할 계획이면 솔직히 의대 안 보내고 뭐 다른 거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의대를 우선 보내야 되겠다. 이게 어쨌든 그 교육관의 뭐 지금 아직도 가장 세죠. 기본일 것 같은데 의사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는 뭐 고령화 때문에 좋다 하는 분도 있고 AI 때문에 이제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학 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83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간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100살까지 웬만하면 100세까지 가요, 평균이. 그러면 의학적인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수요를 감당해주는 예를 들어 제약이나 어떤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계나 신약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단가가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 의술을 하는 의사들의 소득도 어쨌든 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분들은 아파져야지만 뭔가 돈도 벌고 네. 하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막 해결이 되는 약이 많이 커버할 거고 병원에 와도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을 기계가 또 많이 대체해 줄 거고. 것이기 때문에 네. 소득은 사실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뭐 의대를 지금 가는 것도 물론 뭐 다른 대안이 네. 없어서 가시는 것들도 있지만 그게 지금만큼의 어떤 소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대놓고 제가 어떤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봤냐면 제가 조찬 모임 갔다가 어떤 네. 아버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사적으로 이제 뒤에 쫓아오셔가지고 의대 보낼 건데 ROI가 나오는 거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면허 ROI. 받았더니 뭐 투자회사에 있는 임원분이 그래서 솔직히 그냥 ROI 여쭤 얘기하셨으니까 까놓고 얘기했는데 한 네. 15억 투자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네네네. 40년 근무하면 뭐 계산해 보셨겠죠. 한 100억 뭐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맞을 것 같다고 제 생각에는. 네. 이거 떨어진다고 해. 네. 그렇게 지금까지는 사실 ROI가 잘 나왔죠. 잘 나오죠. 생각보다 지금. 공부만 잘 나왔죠. 잘해줬으면. 맞아요. 공부만 근데 잘하면. 지금 앞으로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죠. 그럼 반대로 앞으로의 어떤 고소득자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어떤 이제 근로자나 이런 데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업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고소득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저는 하나의 기업에 소속돼서 고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AI 개발자 중에도 뭐 예를 들어 카이스트에서 지금 박사과정 마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갈 때 지금 초임이 3, 4억 받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국내에도 있고. 네. 이건 특수한 케이스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고소득자는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뭐 작가로도 활동하고 네. 기업 자문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자기의 중심축을 딱 꽂고서 여러 기업들하고 일해가는 사람들이 고소득군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직이나 뭐 대기업의 임원 이게 아니라 더 자기의 브랜드가 확실한 개인들이 고소득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앞으로 1인 기업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많이 하고 네.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다 1인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좀 사업가로 키워야 되는 거지 뭔가 좀 네. 이렇게 직원이나 직장인으로 키우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게 봐야 아까 되는 건가요? 언급했던 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선 회사가 설계도를 갖고 있고 개인은 부품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은 설계도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서비스 회사가 뭘 할지 고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역으로 내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뭐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제 네. 뭐 직원이 없어도 막 돌아가는 가게를 내가 다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뭘 팔 건지, 네. 어떻게 팔 건지가 더 중요한 거지. 요즘에 보면 정말 그 양극화라는 게 그건 나쁜 네.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요 직업이 안 좋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흑백 요리사 덕분이기도 한데 네. 그 식당들은 지금 예약 그 어떤 투라이 수가 뭐, 85배가 증가, 85%가 아니라 85배가 증가했다고 85배.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처럼 자기의 역량에서 원래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다방면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저는 시작했다라고 봐요. 예. 결국에 이제 과거의 논리대로 살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시대.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그
이제 기존의 어떤 거를 좀 버리고 이제 네. 나는 뭐 이제 사업가다. 나는 이제 네. 어떻게 해야지 홍보하고 어떻게 팔지? 약간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만 이제 고소득의 영역으로 좀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AI 개발하는 네. 완전히 그쪽으로. 그러니까 로봇을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도 로봇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핵심 키워드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로봇이 개발이 늦게 될수록 인간 대체하는 건 좀 어려울 것이고 로봇이 그렇죠. 빨리 네. 개발되면은 네. 정말 빠르게 네.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로봇 휴머노이드 이쪽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건가요? 뭐 중국에서는 로봇 기업이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뭐 있고 네. 미국 같은 데는 뭐 피규어라는 기업이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기업들을 보면 일단 로봇 단가가 실제 나올 땐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 공개된 건 뭐 2천에 3천만 원대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근데 가정에서 그걸 도입하겠다고 봤을 땐 부담스러운 가격이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체라고 봤을 때 완전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로봇이 서비스 모델로 들어올 거다 보니까 렌탈 모델이거든요. 네. 파이낸싱을 끼고서.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얘네들이 사람 고용하는 것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가정이건 개인 사업장이건 기업이건.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로봇을 만나는 속도보다는 뭐 당장 내년부터는 또 LG가 가정용 로봇 Q9이라고 하는 요만한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하거든요. Q9이요. 요만한. 네. 네. 사실 얘는 뭐 노동을 대체한다라는 것보단 스마트홈의 허브 형태로 해서 집에 돌아다니는 로봇인데 여기에 뭐 교육이건 금융이건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이 우리가 일상에서 로봇을 좀 더 많이 만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로만 하는 어떤 비서 역할인 건가요? 네. 아. 걔는 몸이 있긴 한데 얘는 네.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막 그렇긴 힘들어요. 왜냐면 뭐 다리도 있고 팔도 있긴 한데 네. 어떤 이동을 위한 팔다리지 물건을 조작하기 위한 팔다리는 아니에요. 얘는 가정용 그러면 로봇. 걔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뭐. 집에 돌아다니면 장점이 집에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볼 수 있어요. 얘가. 네. 만약에 얘는 LG 거지만 연결이 안 되는 중국 회사 제품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직접 제어가 안 돼도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저를 이제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면 아빠 저방 갔더니 아빠 컴퓨터 여전히 켜놨던데 이따 엄마 올 때까지 안 끄면 혼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영어 모듈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면 아이한테는 계속 영어로만 말을 걸 수도 있겠죠. 그건 나름 꼭 어쨌든 좀 유의미한 그런 거네요. 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손이 있어서 컴퓨터를 꺼주지는 못하네. 이렇게 꺼주고. 아직 그거는 손으로 끄는 건 아니고 네.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LG 같은 경우에 Q9의 API를 일단 공개 플랫폼으로 열었거든요. 네. 그러면 LG가 아니라 삼성이건 하웨이건 다른 전자회사들도 여기다 연동할 수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LG는 식으로. 로봇을 플랫폼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사실 다른 로봇 기업들도 기본 철학은 플랫폼화 시키고 싶어요. 자기 로봇을 바탕으로. 네. 예. 내 로봇을 하나 사라. 그럼 얘가 알아서 다 모든 걸 해줄 네, 것이다. 네. 사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 락인 효과랄까 그런 건 그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로봇이 들어오냐 하면 뭐 유니트리나 피규어는 사람 크기의 로봇이긴 한데 팔다리도 다 있고 네. 이게 가정집에 직접 들어가는 건 처음엔 약간 있을 거예요. 스레졸드가 문턱이. 그래서 산업 현장을 먼저 갔다가 집안으로 가는 경로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피규어인가 그거 그 접시 옮기고 뭐 사과 네. 주고 하는 거는 네. 봤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생기면은 진짜 작동만 잘한다 그러면 살 사람들도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먼저 들어갈 건 사실 우리나라가 뭐 노동자 10,000명당 네. 산업체 로봇 근무 산업체 로봇 보유하고 있는 1,000대 정도 되는 로봇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로봇을 네, 엄청 많이 쓰잖아요.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피규어의 그 로봇은 BMW 공장이 대규모로 투입될 예정이니까 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하게 되면 유사한 다른 뭐 제조나 생산 설비로 로봇이 팔려나갈 수 있는 경로가 훨씬 더 크게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특정 작업을 하는 약간 로봇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이 네.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무서운 게 그러면 작업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사람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사실 지금은 좀 느릴 것 같은데 네, 느려요, 사실. 많이 따라왔나요? 어느 정도? 꽤 따라왔어요. 예전에는 진짜 너무 느려갖고 못 받을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작업오차도 BMW 피규어 실험한 걸 보게 되면 1cm 정도까지는 오차 범위가 들어왔어요. 작업오차가. 근데 1cm 정도. 네. 한 1mm 이하로만 들어가도 자동차 조립하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정도 공장 들어갈 때는 좀 된다라고 봐요. 야, 그러면은 지금 그 단순 근로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단순 작업하시는 분들 연봉도 꽤 세고 그거를 그쵸. 한 10년, 20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단가만 맞으면 거의 바로 네. 다 대체되시는 거 아닌가요? 보면 무서운 건 인간은 쉬어야 되잖아요. 3교대. 네. 로봇은 교대 근무라는 개념이 없고 배터리핀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1,000명 근로자 고용해도 1,000명이 다 개별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로봇 집단 학습이기 때문에 1,000대 로봇이 1시간 근무했으면 한 로봇당 1,000시간의 학습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생산성도 훨씬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리버리한 근로자 같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신입사원처럼 보일 겁니다. 은퇴하지 않는. 예, 은퇴하지 않는. 고장 나면 알아서 고치고 다시 오는. 예. 절대 쉬지 않는. 예. 야, 그러면은 인간은 진짜 이제는 정말 그 단순화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안 되겠네요. 이제는 단순 작업 같은 거. 그래서 아까 언급한 슈미토버 교수가 얘기했던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분이 주장했던 게 좀 공감했던 게 네. 컴퓨터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충격을 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 넘어와서 일상에 그러니까요. 보이고 내가 알던 공장 행사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사회적인 충격이 크죠. 아니 저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로봇 청소기도 쓰고 뭐 정수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막 기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뭐 식기세척기도 쓰고. 네. 근데 사실 휴머노이드가 하나 생기면 뭐 굳이 뭐 식기세척기를 둘 필요도 없고 뭐 알아서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을 가려고 하는 거긴 하죠. 그럼 이거 하나가 이제 모든 한마디로 그냥 나라는 인간의 잡무를 다 해주는 네. 그런 비서도 되고 네. 아예 공장에서는 쉬지 않는 직원이 되고 네. 그러면은 진짜 한 절반 이상은 다들 할 일이 없어지는. 사실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뭘 할 건데 뭐라는 네. 존재냐는 질문을 하는데 예전 놓고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로봇은 아니지만 노예들이 탁 해주고 그렇죠. 위에 있는 귀족들은 모이나 보면 맨날 먹고 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노예 노예처럼 계급처럼 되고, 예.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인간은 좀 이제 위에 상류층의 삶을 살지만 이게 네. 과연 잘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인간답지 않은 상류층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의학도 이제 훨씬 더 의료 뭐 어떤 제약 이런 네. 게 좀 발전이 빨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그 인간은 뭐 100세가 아니라 막 120, 150세도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진보적인 연구는 뭐 구글의 그 캘리코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에 이제 그 두더지 연구할 때만 해도 한 1세기 정도 기다려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1세기. 1세기 기다리면 뭘 만들 건데냐면 200세 이상 사는 약. 네네. 그 약의 핵심은 몸에 있는 암의 반응을 다 없애주는 약이에요. 네. 그럼 이제 수명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작년인가 발표된 거 봤더니 이제 한 2, 30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자기네가.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의 삶의 스케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예. 다 암문 정복된다. 예, 그러니까 그 약이 과연 어떤 경로로 얼마에 판매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엄청 비싸겠지만 예, 일단 가능해지는. 그러면은 암이 없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희귀병들 몇 개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 이제 뭐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거 아니면은 사고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길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걱정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100살의 몸으로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좀 젊어지는 네. 것으로 네. 청년으로 살고 싶지. 네. 혹시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이 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노화를 역행한다라는 것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몸의 어떤 그 질환이나 세부적인 것들을 아까 언급한 대로 10년 이내에 단백질 구조가 다 해석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뭐 이번 노벨상 받아고 유명했던 구글 알파폴드 같은 거니까 네. 걔가 다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노화를 최소한 멈춰버릴 수도 있겠죠. 또는 근데 노인분들 보게 되면 여러 질환이 있는데 핵심적인 몇 개 질환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고치는 거죠, 싹 다. 그럼 지금의 80이나 100살 부분에서 몸이 좀 노화돼서 힘들다는 것과 또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뭔가 재생되거나 역행으로 젊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네.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겠지만은 전 그거보다는 지금 또 요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앓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들을 싹 다 클리어해 주는 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노화는 못 막더라도 그냥 몸 자체가 뭐 어디 망가진 네.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근데 이게 한 2, 30년 안에 온다. 네. 야, 그러면은 사실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저출산이든 뭐 고령화든 뭐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라고 하고 이제 일할 사람은 없고 아플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해소가 좀 되는 거라고도 봐야 되는 건가요? 해소는 되는데 문제는 그럼 내가 계속 젊은 것 같고 내 삶이 즐겁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출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자기 삶이 너무 빡빡해도 출생을 안 하지만 자기 삶이 너무 풍족하고 혼자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거워. 이러면 또 출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경우니까 양쪽이. 예. 제가 20대 몸으로 평생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아이를 안 낳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럴 수도 들기도 있어요. 하고요. 예. 네. 굳이 뭐 그 몸도 건강하고 더 좋은데. 예.